시간보이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자 이지혜 기자입니다. 9월이 됐는데 오늘 이제 중부지방에 비가 내렸거든요. 약간 선선한 느낌이 듭니다. 뭐 한낮 무더위는 계속되지만 9월 이제 선선한 계절이 올 텐데 무덥고 불쾌지수 높았다면 좀 그거 다 가시고 이제 좋은 일들이 함께하는 9월 되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도 글로벌 시황 들어보겠습니다. KB증권 박준우 연구원 연결합니다. 연구원님. 네, 안녕하세요. KB증권 박준우입니다. 네, 자 9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우선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좀 둔화되고 있구나라는 지표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고 소비도 견조하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의 관건은 현지 시간 한 6일에 발표될 8월 고용 지표가 아닐까 싶은데 관전 포인트는 뭐라고 보세요? 9월 6일 날 발표되는 8월 실업률이 7월 실업률보다 낮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7월 달 실업률은 4.3%를 기록을 했었고 이 수치는 6월 대비해서 0.2%포인트 올랐던 수치였습니다. 다만 저희가 실업률이 일시적으로는 다시 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지난 7월에 발표됐던 실업률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사실은 실업자를 여러 이유들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지난 7월에는 특히 일시적 해고자의 비중이 굉장히 높았었습니다. 일시적 해고자가 많았다는 것은 그 당시 실업률 상승이 일시적이었을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거고, 저희는 실업률의 추세 자체는 상승 트렌드를 지금 탔다라고 보긴 하지만 그 속도는 굉장히 점진적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8월 실업률에서는 오히려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실업률 이후로 저희가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대표적으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업률이라는 게 결국 실직자 계산을 하는 건데요. 계산하는 방식은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주간으로 발표되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실업률의 방향성 자체는 굉장히 비슷하다는 점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근데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8월 초 이후로 발표된 수치들을 보면 조금은 하향 안정되는 모습들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연초 대비해서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 자체가 높아졌기 때문에 완전히 반락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완전 감소 추세로 전환됐다라고 보긴 어렵지만 지난 6월, 7월 달 동안 보여왔던 상승 속도는 분명히 아니라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좀 특징적인 부분은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주간 데이터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간으로 변동폭이 굉장히 큰 지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주간 데이터는 작년 혹은 재작년과 비교를 해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2022년, 2023년 그리고 2024년 같은 주간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보면 사실은 올해의 트렌드는 작년과 재작년과 굉장히 비슷한 그런 트렌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말은 작년에 당연히 실업률이 굉장히 낮게 유지가 됐었기 때문에 뚜렷한 실업자 증가의 징후들은 아직까지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업률을 판단할 때 또 다양한 보조 지표들이 존재합니다. 캔사스 시티 연은에서 노동시장 환경지수라는 것을 매월 발표를 합니다. 이 지수는 노동시장과 관련된 24가지 데이터를 바탕으로 노동시장의 방향성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판단해주는 그런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림에서는 제가 LMCI라고 표기를 해놨는데요. 이 LMCI 지수의 경우에는 마이너스로 빠져들수록 실업률은 오히려 상승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2000년대에도 그랬고 2007년 이후에도 비슷한 양상이 이어졌습니다. 그럼 지금은 이러한 24개의 다른 고용 보조 지표들은 어떠한 트렌드를 가리키고 있냐면 좋지도 않고 사실 나쁘지도 않은, 사실 굉장히 장기 평균인 0에 가까운 상태입니다. 2022년부터 사실은 LMCI 지표가 부진하면서 실업률 상승을 예견한 바가 있습니다. 이 지수가 실업률이 약 1에서 2년 정도 선행하는 특성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2022년도에 이 지표가 꺾였고 실업률이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렇게 노동시장 모멘텀 지수 혹은 노동시장 환경지수라고 하는 것이 꺾이기 시작하면 큰 폭으로 꺾이는 현상들이 관찰이 됐었는데 이번에 사실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고용시장이 둔화되고 있는 것은 맞지만 해고자가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고 그러한 영향들이 이 노동시장 상황지수가 0에서 크게 낮아지지 않고 좀 플랫한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실업률이 분명히 상승할 수는 있지만 그 폭 자체는 굉장히 작을 수 있다는 거고
있고 심지어 올해 최근 몇 달 동안은 오히려 노동시장이 개선되고 있다는 지표들도 같이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7월 실업률 발표된 이후로 저희가 침체 리스크가 높아졌는데 그 이후로 확인된 주간 데이터 대표적으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보면 침체의 징후 혹은 해고자 급증의 징후는 보이지 않고 또 실업률 외에 총 24가지의 고용 관련 지표들로 토대로 보더라도 실업률이 조금 상승할 수는 있어도 상승폭 자체는 굉장히 작을 것 같다. 결론적으로 8월 실업률은 7월 실업률보다 오히려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는 뭐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2분기 GDP 성장률이 상향 조정된 데 따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 드는데 물가 지표도 좀 짚어볼 데이터가 있으면 전해주세요. 네, 2분기 성장률이라는 것은 미국은 총 3번에 걸쳐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2분기 성장률이 한번 발표됐었고 추가적으로 잠정치가 발표가 됐는데 기존 추정보다는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전기비 연율 기준으로 3%를 기록을 했고요. 그 3%대의 성장세가 최소한 상반기까지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3분기, 4분기도 중요할 텐데 그 부분은 사실은 앞에서 고용시장을 말씀드리면서 침체와는 굉장히 거리가 멀다. 결국 성장률도 크게 꺾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좀 일맥상통한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2분기 성장률도 좋게 나오니까 시장도 침체 우려는 조금은 가라앉는 모습이고요. 두 번째로 좀 살펴볼 부분은 PCE 데이터입니다. 이 PCE라고 하는 것은 개인 소비 지출인데 개인 소비 지출 이름 그 자체로 가계가 얼마나 많이 지출했는지도 보여주고요. 개인 소비 지출 인플레이션도 저희가 봅니다. 그걸 저희가 이제 PCE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근데 이 PCE 인플레이션은 사실은 예상치에 굉장히 부합했습니다. 3개월 평균 전부 다 전월비 상승률이 0.2% 내외로 안착된 모습이어서 인플레이션 측면에서는 연준위원들이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주목할 데이터는 PC 중에서 이제 가계 저축률 데이터가 같이 발표가 됩니다. 7월 달에 2.9%를 기록을 했는데요. 가계 저축률은 팬데믹 이전인 2018년과 2019년도에는 평균적으로 6% 후반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저축률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벌어들이는 소득 중에서 쓰고 남은 것의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저축률이 낮다는 것은 소득이 증가하거나 혹은 정확하게는 소비가 증가하는 경우가 될 수가 있고 오히려 저축률이 증가하기 시작하면 소비를 조금 줄인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저축률이 2.9%까지 낮아진 것은 소득의 변화가 없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소비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가계의 소비가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시사를 합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결국 소비라고 하는 것은 벌어들이는 소득도 중요하지만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대표적으로 미국 가계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자산은 주식일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도 많이 가지고 있고요. 부동산의 경우에는 미국은 작년 초부터 2023년 초부터 약간의 조정을 받은 이후에 꾸준히 지금까지 상승 추세를 이어오고 있고 주가는 말할 것도 없이 사실은 작년 대비해서 큰 폭으로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 미국 가계들은 해고도 많지 않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꾸준히 유지되는 가운데 가지고 있는 자산의 크기도 굉장히 커졌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달에 벌어들이는 돈보다 오히려 소비의 성향이 더 높아지는 그런 현상들이 저는 지금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성장률 말씀드렸는데 2분기 성장률이 3%를 기록을 했는데 한 3분의 2 정도가 사실은 개인 소비의 기여도였거든요. 결국 지금 미국 성장률 내에서도 가계의 소비가 굉장히 견조한 상황인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고용시장이 크게 꺾이지도 않았고 일자리도 유지되는 가운데 가지고 있는 자산 주식이나 부동산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도 가계의 소비력을 지탱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시장의 금리 방향성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네, 시장이 굉장히 갈팡질팡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연내 기준금리만 보면 연말에 기준금리가 몇 %일지를 시장의 기대치를 좀 살펴보면 가장 높은 확률로 4.5%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0bp 정도 인하를 반영한 셈이죠. 그 두 번째와 세 번째 시나리오가 그것보다 한 번 더 적거나 한 번 더 많은 폭의 인하를 하는 것. 그러니까 연말 기준으로 기준금리가 4.75% 혹은 4.25%의 가능성도 반영을 하는데 4.75%까지 약 75bp만 인하한다는 것은 소프트 랜딩, 즉 침체를 완전히 비껴나가는 전망에 의거한
전망이라고 볼 수가 있고, 반대로 기준금리를 연내에 125bp 인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50bp씩 인하를 2번 이상 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말은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수도 있는 그런 리스크를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시장은 향후 6개월 동안 경제가 침체에 빠질지 아니면 소프트 랜딩, 즉 침체를 피할 수 있을지,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매주 가격이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느끼셨겠지만 저희는 실업률이나 성장률이나 여러 가지 데이터를 봤을 때는 침체의 리스크는 낮다라고 보고 있고, 경제 지표가 사실은 예상보다는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예상 자체가 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좋을 수 있다라는 뜻이고, 그렇게 되면 사실은 올해 하반기에는 기준금리 인하 폭이 125bp 인하 쪽으로 몰리기보다는 75bp 인하 쪽으로 점점 무게추가 쏠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경제 서프라이즈 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경제 지표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는지 혹은 부정적으로 나왔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CT의 이코노믹 서프라이즈 인덱스와 미국 10년물 금리를 같이 그려보면 비슷한 경로를 띠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연초 한 2, 3월부터 최근 6월까지는 사실은 미국 경제 지표가 예상치를 계속 좀 부진한 측면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7월, 8월달 들어서는 경제 지표의 부진이 조금은 완화되는 모습들이 관찰이 되고 있거든요. 그와 동시에 10년물 금리도 8월 초까지는 좀 하락을 했었지만 그 이후로는 보합 국면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금리가 예상보다 나은 데이터, 대표적으로는 당장 이번 주에 있을 실업률 데이터가 예상보다 양호할 가능성을 반영을 해서 금리가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것보다는 보합 내지는 소폭 반등할 리스크가 지금은 더 큰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경제 살림살이의 분위기와 우리가 또 지켜봐야 할 미국 경제 지표, 그런 흐름들 잘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KB증권 박준우 연구원의 분석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채권 보유액이요, 5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엄청 많이 급속도로 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채권 시장에서의 존재감이 확실히 커진 건데, 저희 채권 부위의 그 어깨도 더욱더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채권을 투자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 더 발빠르고 수익률 잘 날 수 있게끔 저희가 더욱더 노력하는 한 주 되겠습니다. 채권으로 경제적 자유를 실현하는 그날까지 채권 부위 이번 주도 화이팅입니다. 여러분들 힘내세요.